굳이 만화, 영화 가사를 인용하지 않아도요. 나쁜 짓을 하면요.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심야에 경북 안동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둠이 짙어있던 도로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얀색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치게 되는데요. 지금 어둡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갓길에서 이 한 남성이 걷고 있었고 이 차량은 이 남성을 그대로 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네.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북 안동시 저전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지금 도로가 이 가로등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차량에 전조등만 비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블랙박스 상으로도요. 그런데 지금 김복준 의원님 블랙박스 상에 이제 희미하게 잠깐 보였던 장면을 보면은 길을 가로지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예, 횡단하는 모습은 그건 명백히 보이는 것 네네. 같고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 좌우 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어두운 길에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감속을 하도록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없이 아마 1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60대 남성 을 친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즉시 구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도주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차에 친 사람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이어 세 대가 아하, 네. 어떻게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을 타고 넘은 격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사망의 어떤 그 원인을 맨 처음에 추돌한 사람 그 뒤에 그 이어서 뒤따르던 세대 어떤 사람의 그 차량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이걸 또 따지는 게 네. 아주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네. 이 애초에 처음에 이 길 가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사람은요.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도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따르던 차량 석 대의 운전자가 뭔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건데 잠시요. 그런데 저 뺑소니 차량을요. 검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왜? 일단은 아무런 신고 없이 도주했죠. 그리고 현장에 과연 증거가 있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상인데 이분이 우측 갓길로 이제 걸어가다가 지금 피그 차량이 그거를 좀 늦게 발견하고 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이었는데 단지 떨어진 게 그 사고 현장 주변에 유류품이 우측 사이드 미러 거울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범인 차량을 특정하기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250종 정도 되는데 그 차량을 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래 용의 차량을 특정지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1톤 트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뺑소니범을 잡고 나니까 안 거고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 도주한 차량을 특정할 만한 단서라고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울, 사이드미러 하나뿐이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 차량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밤입니다. 굉장히 어두웠고요.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은 사이드미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이 사이드미러를 토대로 해서 범인이 1톤 트럭이겠구나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1톤 트럭이라도 어떤 특정이 차량인지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주변을 탐문 조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CCTV를 확인을 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나던 250여 대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고요. 네. 이렇게 블랙박스의 250대를 확인한 끝에 사고 발생 46시간 만인 9일 오후 7시 40분경에 네. 자택에 있던 그 해당 1톤 트럭의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건 네. 진짜 경찰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피의자, 그러니까 뺑소니범의 자택까지요, 저 사고 지점에서. 예. 30km 구간 동안 예. CCTV가 있긴 있는데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예. 당시에 그곳을 지났던 차량의 예. 블랙박스, 차량을 다 수문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면서 CCTV를 확보를 해요. 네. 그리고 그 CCTV에 나오는 이제 통행 차량들을 또 확보해요. 그래서 그 차량도 이 사건과 연루가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이제 경찰이 보게 됩니다. 네. 그 블랙박스를 보면 그 블랙박스에 또 앞쪽에 비친 차량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겠네요. 연계돼 가지고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차량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수사는 조금 용이해진 거죠. 예전보다. 예. 네. 그런데 이 가해 남성, 결국은 자택에, 집에 있다가 검거가 됐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겠죠, 김호인 변호사님. 네, 일단 저 자료화면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을 충격하고도 모르는 것 마냥 이게 직진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자기가 친 것은 인식을 했다. 아하. 그런데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갔다. 네. 다만 평소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운전자의 심경은 모르겠지만 진짜 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때 아까 최단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측 사이드미러에 충격받은 정도면 사람이 그 정도로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호 조치까지 했고 분명히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를 소명을 했다면 처벌도 줄어들고 그 돌아가신 분의 안타까운 그 생명도 살릴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 사람은 김동철 원장님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당시에 구호 조치만 하고 상황을 설명했다면 선처가 될 수도 있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정말 구호 조치를 했었다면 네. 당연히 사망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지금. 피의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두렵고 공포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누구나 사실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무조건 있겠죠. 네. 자, 그러나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네. 급박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구호 조치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은 죄책감은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두려움으로 인해서 먼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고 네. 죄책감은 그 이후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컸던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도 치밀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차량에 의한 사고잖아요. 뺑소니에 의한 사고인데 왜 이 경찰은 이 피해자에 대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부검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사인을 밝혀야 돼요. 실제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것인지,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살해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것처럼 도로에 이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여기에는 없지만은요. 네. 그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인을 명백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 밀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최초에 추돌했을 때 이 사람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고 보여요. 하하. 저는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네. 쓰러진 상태에서 그 뒤를 따르던 세 대의 차량에 추돌돼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분 그 부검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를 충돌에 의해서 상처가 크게 났고 그게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부검을 통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알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는 건데요. 정말로 이 남성이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영영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유임을 다해야 되지만 주유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구호 조치를 하면 그냥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만 처벌돼요. 그러면 그렇게 형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 같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어요. 달아나서 예를 들면 본인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하지 않고 2차 혹은 3차의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더 가중된 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잘못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즉각 멈추고 구호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우리 그 측은지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가 딱 한 사정이 있으면 많이들 이 공감도 하고 도움도 주려고 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난달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본인은 40대의 가장인데 아내와 아이가 너무 아프고 생활이 어려워서 월세도 못 낸다는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후원을 호소했어요. 사실은 이 글이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후원이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글이 올라오고 10일 후에 네. 두 번째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후원을 요청한 이후에 집으로 네. 택배가 하나 왔는데 이 택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는 아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기는커녕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면서 본인의 가족들을 조롱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여성이 내 남자친구가 이 남성에게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보낸 것 같다라는 또 다른 이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장에게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음식물 쓰레기를 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분노한 누리꾼들이요. 후원을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2주간 4천만 원이라는 후원금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네. 알게 됐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후원을 해달라고 했던 아이디와 네. 그리고 다른 글을 썼던 사람의 아이디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허. 본인이 혼자서 후원을 요청하고 내가 이 쓰레기를 보낸 것 같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이게 예.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상에서 홍길동의 둔갑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는 썼어요. 일단은 저 어렵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아이도 아프고 월세도 저 집안이 형편이 굉장히 생활비도 없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네. 마치 이제 그 힘든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한 다음에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보냈는데 쓰레기를 보내는 바람에 아내가 울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동정심을 유도한 거예요. 막 분노 게이지 올라가잖아요, 분노 막. 게이지 네. 올라가고 아하.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아마 이 후원이 답지해가지고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답답한 게요. 그 쓰레기 택배를 보낸 게 내 남자친구인 것 같다고 쓴 그 여성의 그 IP하고 IP 네. 그 주소죠. IP하고 요 애초에 후원을 요구하는 그 글을 올렸던 그 사람의 IP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나 진짜. 그런데 그 누리꾼 수사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누리꾼 수사대가 이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요. 대단해요. 네. 글의 어투가 비슷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글의 네. 어투.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이 SNS를 분석을 하는 기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김병준 앵커님도 그렇고 제가 쓰는 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 쓰는 글의 어떤 그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문단을 정리하는 형태 어떤 그 사물을 묘사하는 어떤 그 이 단어 이런 거에 공통점을 쭉 찾아보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거. 아마 네. 이 누리꾼 수사대가 네. 그걸 딱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IP 추적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역시 네티즌 수사대가 정말 대단한데 앞서 그 사연 내용 CG 좀 보여주세요. 이 사연이 올라오니까 일단은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아내도 공황장애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게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어른들이야 그러다 쳐요. 그런데 아이를 거론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두 아이가 끼니를 굶고 있어요. 월세도 못 내요. 이런 와중에 조롱한다고 쓰레기 택배를 보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자.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아, 참. 그 글을 쓴 사람을 적발 찾아냈습니까 그러면? 네, 찾아냈습니다. 네.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이 40대 남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쓰레기 부분은 각색을 한 게 맞다. 자기 각색한 예, 거래요? 본인이 아유,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제 분노를 하자. 네. 예, 그 후원금을 돌려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시 그 글을 네. 이제 사이트에 올린 거죠. 여러 번 올렸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거짓글에 속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이 누리꾼들이 곽 씨를 또 용서를 할 수 없겠다면서 네. 소송을 또 제기를 했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 네. 이 인터넷 사이트, 이 네. 사이트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거는 김동철 원장님 아님 말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후원자들을 기만한 행동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 후원을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동정이 들고 연민이 들고 지금 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연민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 놓고 네. 자 그러나 이슈를 유발했죠. 사기로. 네. 계획적인 이슈를 유발을 해가지고 공감을 크게 만들고 네. 그 공감을 크게 만들어서 후원을 받았다는 건데 네. 이게 분노의 공감의 후원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감성의 공감 중에 분노의 공감은 상당히 들불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계획적인 네. 어떤 후원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여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분들 이제 피해자가 됐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분들이 이제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이제 이제 누리꾼들도 사실 네. 그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죠. 처음 글에서는 사실 이제 후원금이 많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쓰레기 글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자 동정심이 막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줬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도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의심을 전혀 못했다고 그랬겠네요. 하고 또 사연이 기구하잖아요. 누군가 택배를 또 쓰레기로 보내서 아내가 울고 있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이 일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속은 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거짓말로 이런 형편이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이거 비판받아 마땅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사람이 진짜로 아이가 슬아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끌어들였어요. 이게 비굴한 거죠. 뭐 실제로 아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멀쩡한 자신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저기 올렸다면 그건 아버지로서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천벌받아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다중들의 이 분노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노를 이용한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다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 그러네요. 혹은 어떤 정의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한 건데 네. 이제는 진짜 이제 대중들의 이 분노를 맞을 때가 된 거죠. 예. 네. 그런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리꾼들, 이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의 분노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단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것을 넘어서서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후원은 노리고 거짓 연극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거액을 이제 모금받은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일단 물론 이 남성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박 자료를 내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네. 이 남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면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이게 그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피해자분들은 이제 힘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네. 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소송, 집단 소송을 이 대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명이나 될지는 이번 주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봐야 되고요. 또 일부 네. 조금 급하신 분들은 한 60명 정도를 미리 하셨더라고요, 고소를. 정확한 거는 저희도 뭐 아직 파악 중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인 거고, 사람들을 거기에 속아서 일부씩 돈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망행위라고 그러는데, 속이는 행동이 있었고,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네. 사람들이 돈을 보내는 송금, 처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을 할 것 같아요. 그 기본법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신고나 네, 등록을 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고소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일단 집단 소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 사죄의 글을 올리면서 제가 후원금요 4천만 원 중에 800만 원 돌려드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아니 돌려줬다고 해서 본인이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예요. 그 이후에 본인이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뇌물 한 번 받고 돌려줘도 뇌물죄랑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죄 되고요. 앞서서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 관련돼서도 등록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의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부를 하실 때, 후원을 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후원의 대상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적법한 후원의 대상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도 나오지만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이 왜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거냐면요. 선의의 이 진짜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계실 수 있잖아요. 진짜로 어려운 환경 계신 분. 근데 그분들한테요. 이제는 주변 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뭐 아닐까? 김복준님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해준다는 그 이 제도 자체가 얼마나 이거 선의에 의해서 사람같이 사는 그러니까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맞아요. 그 부작용 한번 겪었잖아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아 그러네요 진짜. 이영학이 사건이 딱 나고 난 이후에 그 후원금 기부금품이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요.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후원 사기, 이거 후원 사기라고 그래 있죠. 후원 사기를 남발하다 보면 정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요. 후원이나 기부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정말로 진짜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 이 전 남편 살해 유기 사건. 그런데 지금 하나씩 퍼즐이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고유정 사건의 의문점 중 하나가 이 작은 체구의 고유정이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전 남편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살해를 했을까? 네. 이게 의문점 중 하나였는데요. 그 의문점 중 하나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수면제 성분이 이 전 남편의 혈흔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면제는 어디서 구했냐? 네. 18일에 고유정이 제주도로 떠났죠. 그렇죠. 그런데 17일, 바로 그 전날인 17일에 충청도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고 구매처는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약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고유정은 약간 부인하는 듯한 설명을 이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기 증세 등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의 이제 사용처나 뭐 잃어버렸다고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뉴스파이터에서 계속 이 사건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1차 국과수 1차 이 감정 때는 이 피해자 즉 전 남편의 혈흔에서 약동물이 검출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1차에서는 약동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더 미스터리로 빠졌었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이제 혈흔이 미량이었다고 해요. 아하. 워낙 그 작은 양이었는데 네. 1차 때보다 더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밀 재감정을 한 결과를 통해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복준 의원이 예. 혹시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도 늘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예. 일단 전 남편과 이 피의자 고유정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데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80에 80kg 나가는 그 거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유정 같은 경우는 160에 50kg 정도. 뭐 그걸 떠나서 또 남녀 간의 완력의 차이는 현격히 있기 때문에 네. 저 고유정이 자기 남편을 물리적으로 제압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런 경우에는 공범이 있거나 제압할 때 공범이 그렇죠. 있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약물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겁니다. 홀로 이게 제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어렵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던 건데 네. 이제 비로소 혈흔에서 저게 수면 유도제일 겁니다. 그 제2 무슨 네. 그 약인데요. 그 성분이 이제 그 정밀 감정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제압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는 일단 풀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하. 예.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지금 이 수면제 성분, 그 성분은 저희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제 성분을 지금 어떻게 이 고유정은 직접 이 과정에서 사용했는지는 지금 함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정입니다만 사용이 됐다면 항거 불능 상태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약일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해당 수면제는 네. 불면증을 위해서 단기 치료하는 단기 치료제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또 일부는 불면증에도 치료를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올 때 먹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먹는 거고요. 이 물질이 상당히 좀 강해서 네. 사실은 그 뇌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뇌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진정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침 전에 바로 먹으면 네. 이게 상당히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물이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의존성이 높고 네. 그리고 오남용에 대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뭔가 이 사람이 이 약을 섭취하게 되면 먹게 되면 상당히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품이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이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마트에서 다량의 물건을 장을 보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이번 살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도 많았는데 지금 기이한 행적이 또 포착됐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대체?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오후 11시쯤에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표백제, 솔, 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시죠? 네. 이 영상에서 이때 이제 구매를 했던 거예요. 이건 구매하는 모습이죠, 네네. 지난달 22일에 이제 구매하고 네. 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까지 휴대폰에서 적립하고 네. 이렇게 간 모습을 보였었는데 20일이면 제주에 있는 마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하. 범행하기 전이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하.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네. 마트에 들르는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저 후드티. 아, 이건 다른 날짜예요?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고유정인데요. 네네. 이제 무언가를 세제를 그때 샀던 22일에 샀던 표백제네요, 표백제. 표백제를 아하. 다시 갖고 와요. 네. 그리고 그 봉투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다시 꺼냅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묻어 있는지 아. 휴지로 닦습니다. 그렇지 문제가 아하. 이 물건들이 뭐냐면요. 네. 그때 샀던 물건들인데 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남았나 봐요, 이게. 이 제품들이 남았나 봐요. 이 아하. 남은 것들을 환불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오후 3시 25분쯤 28일입니다. 네. 28일 오후 3시 25분쯤에 마트를 다시 찾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배를 타기 직전에 마트를 네. 다시 찾아서 이 26,000원 상당의 제품을 다시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최단미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칩니다. 범행 이후에 환불을 해요. 그 제품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범행의 과정에서 굉장히 침착하고 태연합니다. 범행의 전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마트에서 사실 물건이 아니죠. 범행의 도구와 시신 유기에 대한 도구인데 이것을 구매하면서 포인트 적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적립까지는 사람이 본인의 이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범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행 중에서 가장 잔인한 범행이에요. 이 범행을 하고 나서 본인이 범행 도구와 시신 유기의 도구로 샀던 것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같은 마트로 와요.
네. 같은 마트로 와서 이것을 환불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요. 범행을 하고 나서 내가 같은 마트에 범행 도구를 구입한 마트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모든 곳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본인 CCTV에 포착될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본인이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동선이 파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고서도 나는 괜찮다. 환불을 하겠다. 환불을 하고 얻은 돈이 2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26,000원을 얻으려고 다시 동일한 곳에 가서 환불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이 굉장히 태어나거나 아니면 나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내가 했던 범행의 현장은 깨끗하게 치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동철 원장님, 고유정이 환불한 이유,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충북 청주에 있는 집에서 쓰려고 저 물건을 샀는데 이 말도 웃깁니다만 시신 옆에 둔 물품이라 찝찝해서 환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저 지금 사진 보이세요? 저 사진 영상으로 보면 저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이제 올려놓죠. 직원분이 그랬을까? 그러면 뭐 어떤 거 환불하실 건데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 보시면 물건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는데 보세요. 나머지 표백제인지 다른 물건인지 모르지만 저 보세요. 액체로 된 것 옆에 닦습니다. 저기에 뭐가 묻어있다고 우리가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혹시 저기서 고유정의 심리나 성격 이걸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앵커님께서도 보시겠지만 너무 태어난 모습이죠. 자, 어떤 이제 물건에 뭔가 묻었던 걸 닦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분명히 훼손했을 장소에서 쓰여졌던, 네. 쓰여져서 남았지만 그것들을 또 다시 반품을 한다는 말이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 걸로도 보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이코패스의 기본적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네.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죄의식이 없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공감적인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훼손을 했다면 남편에 대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정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추정입니다만 일련의 고유정의 행동을 볼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까요? 고유정은 어쨌든 주도 면밀하다. 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산 이후에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세척제에 보이는 겉을 닦았다. 그리고 범행 현장도 모두 닦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뭔가 주도 면밀합니까 진짜? 주도 면밀한 정도를 넘어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아하.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환불을 하러 갈 때는요. 지금 내가 한 범행은 아주 완벽하다고 스스로는 느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 본인이 한 행위를 조금 보자고요. 네. SNS로 남편이 자신에게 뭔가를 실수해서 사과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본인 전화기에다가 그 SNS를 남편이 마치 보낸 것처럼 받아놓죠. 네. 자, 알리바이는 만들어놨어요. 이미 거기까지 작업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세정제에다가 산화제까지 샀어요. 산화제를 산 이유는 이 바닥을 깨끗이 씻어내는 걸 또 넘어서서 이 관로 그 자체를 완전히 뚫고자 하는 약품까지 샀거든요. 세정제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현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 물건을 쓰고 난 물건을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샀겠죠. 그 물건을 본인이 집에 가져가서 쓰기에는 찜찜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그러니까 찜찜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또 뭐 어찌됐건 주부로서의 속성은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거 환불 처리한 거고요. 아하. 아까 환불 처리할 때 보니까 이미 사체 훼손할 때 다친 손 붕대는 감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왼손으로 와가지고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그 닦는 거는 지문을 지우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저건 이 환불하는 태도 저거는 고유정의 어떤 자신감에서 저는 나온 거라고 자신감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지난달
8일에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탑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MBN이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그 18일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 그러니까 완도항에 있는 그 여객선 터미널에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네, 지금 매표소 앞에 서 있는 건데요. 이제 매표소 앞에서 지금 그 소리는 안 납니다만 그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 신분증을 뒤적뒤적 가방을 뒤지면서 한 1분가량을 네. 좀 서성이면서 잘 못 찾는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도 만졌다가 손으로 묶었다가 풀었다가 예, 직원이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대응을 했다가 예,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에서 뒷부분에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후드까지 이제 뒤집어 쓰는 예, 본인을 좀 숨기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이 CCTV에 찍혔었거든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머리도 또 묶습니다. 네. 저 때가 예, 지금 네, 나오네요. 이렇게 예. 묶은 거예요. 지금 좀 비가 왔었나 봐요. 지금 옷이 좀 젖어 있는 모습인가요? 어쨌든 자 아니면 후드티 자체가 저렇게 얼룩이 있는가 보여요. 그런데 아니면 화질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때가 지난달 18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배예요. 새벽배. 저 때가 출발하기 한 40분 전이니까 2시가 좀 넘은 시간에 배가 출항하게 돼 있나 봐요. 저 때 완도 여객선에 와서 일단 오자마자 매표소 왔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예매를 했어요. 표를 이미 예매한 상태입니다. 고유정은 신분증을 예매한 사람과 일치하는가 보려면 신분증을 요구하기 저러니까 신분증을 꺼내는데 한참을 찾아요. 한 1분 동안. 거기서 막 주섬주섬 막 가방도 뒤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분증은 지갑에 그렇죠.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딨더라? 계속 찾아요. 그러다가 앞서 보시면 머리도 묶었다가 헤쳤다가 하면서 매표소 직원분이 물어보시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보세요. 저렇게 뭔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 나 빨리 배 타야 되는데 뭘 질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완도 여객선에서 터미널에서 저렇게 표를 구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때 마지막에 저 잘 떠날 때 김복준 의원님 예. 안경에 후드티 네. 저도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어떻습니까? 저거는 사실상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맨 얼굴을 다 보여준 상태니까 효율적이진 않아요. 아하. 범인 입장에서. 네. 그렇지만 범인의 심리상, 심리 속성상 네. 뭔가 이제 범행을 결심하고 떠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하. 저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가리고 싶어 하는 게 네. 아마 그 속성이겠죠. 네. 예. 그런데 범행 후에 돌아올 배편까지 고유정은 예매를 이미 해놨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제주도를 나올 때는 화요일 밤배를 탔대요. 밤 시간. 혹시 여기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배잖아요. 배고 이제 제주에서 나가는 배인데 또 밤배예요. 화요일 밤. 고유정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러네요. 제주도 사람이고 전 남편도 제주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보고 배도 많이 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 사람이 많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주말을 끼고 사람이 많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사람이 제일 적겠죠. 네. 월, 화, 수가 사람이 적고 또 특정 시간, 밤 시간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간 사람이 지금 적다는 저게 해당 걸 선박입니다. 아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택한 거고요. 네. 본인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배를 택했겠어요? 배는 비행기보다는 신분 확인이 조금 적다라는 거를 엄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는 보안 거예요. 검색 같은 그렇죠. 것도.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데 물론 네. 배 같은 경우 우리가 사고를 겪으면서 마음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신분 확인을 하긴 됐지만 비행기만큼 엄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때 당황한 거예요. 이거 신분 확인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본인이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을 택한 것이 화요일 밤. 본인이 시신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화요일 밤배를 택한 거죠. 실제로 해당 여객선 관계자 얘기가요. 원래 저 배가 300명 정원인데요. 당시 화요일 밤배 때 차량 30대, 탑승자, 승객은 51명. 그러니까 정원에 턱없이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월, 화, 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상황이라면 그걸 딱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김호민 변호사님, 심지어 고유정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객선 안에서 인터넷 쇼핑을 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네, 이 사건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훨씬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시체를 훼손 유기하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유정은 이 배에 타서도 계속 그 사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숨기고 완벽 범죄를 할지를 꿈꿨고 그 배 안에서 시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를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구의 수령지는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김포의 한 아파트 소재 집으로 주문을 했고요. 실제로 그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는 그 공구가 가지고 들어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공구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배달시켰다.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네. 더 추가적인 사체 훼손은 거기서 예, 예. 자신의 아버지 집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거 참 말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은 네. 추가적인 그 사체 훼손을 이제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이 전동 형태의 어떤 그 도구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고유정이가 1차 시신을 훼손할 때는 이제 그 물리력인 힘에 의해서만 했죠. 그러니까 사체 훼손에 대한 어떤 그 한계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김포로 가가지고 이 전동 계통의 어떤 그 도구로는 좀 더 정밀하게 사체를 훼손할 수 있었겠죠. 그 부분을 네. 생각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고유정이가 인터넷 검색한 내용 중에도 동물의 뼈무게와 사람의 뼈무게 뭐 비교하고 뭐 이러는 게 있었어요. 네.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유추해 본다면 네. 좀 더 정밀한 추가적인 사체 훼손을 위해서 네. 전동 이 공구를 김포 집으로 배달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나씩 범행 과정에서의 지금 이 행동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당시에 보면요, 이 완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전의 모습만 찍힌 게 아니라 돌아올 때 모습도 있어요. 돌아올 때 모습.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자,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차량 가지고 다시 무트로 옵니다. 완도에 내려요. 그런데 저 보세요. 다른 차량들 다 빠져나가는데 저게 차를 세고 비상등을 켜고 한 2분 30초 정도 차량을 세워요. 저때 뭘 생각했을까요? 김동철 원장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전에 대한 사전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체를 만약에 바다에 일부 유기를 했다면 네. 그 유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들도 잘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아마 심경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을 2분 30초 동안 스스로가 아마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제가 그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사이코패스의 그런 어떤 기질적 성향이 강했다면 네.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저때 정말 저 차량의 내부의 모습은 뭐 나오지 않으니까 당초에 우리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2분 30초 정도 보시면 다른 차량들 다 줄지어 빠져나가는데 비상등을 켠 채 저 안에서 뭔가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누가 통화했을지 아니면 뭔가 생각이 잠겼을지 뭔가 자기가 행동을 했을 텐데 뭘 하고 있었을 거라고 김복준 의원님의 촉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마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경찰이 이미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저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저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네. 있어도 꺼놨을 확률이 많고요. 아하. 그리고 아마 저기 서 있는 시간대가 CCTV를 통해서 잡힐 정도면
시간이 특정되기 때문에 저때 기지국수사를 한다면 전화 통화한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전화 통화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는 저기서 서 있는 상태에서 전화 통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범행을 종료하고 제주도라는 그 자기 범행지를 떠나서 이 무트로 내려가지고 풀리는 긴장감,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잠깐 행선지에 대한 그 혼란이 왔을 수도 있어요. 청주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김포로 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검찰 송치가 12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인데 현장 검증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데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 제주도에서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 검증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검증이 필요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범죄가 일어난 그 펜션이고요. 하나는 시신이 유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근데 범행이 일어난 펜션은 현장 검증을 지금 해봤자 쓸모가 없는 정도로 현장이 훼손됐어요. 쉽게 말하면. 다 치워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거기를 다 찾아봤는데 찾은 거라고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펜션 주인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굳이 현장 검증을 해도 찾아낼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신을 그러면 유기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고유정이 진술한 것은 배에서 버렸다. 근데 거기는 지금 해경이 찾고 있어요. 아직 의미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긴 검증을 못하죠. 그 이후에 지금 인천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증을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현장 검증이 필요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경찰은 현장 검증 없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김복준 의원님, 네, 네. 현장 검증 없이도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일단 고유정의 이번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CCTV라든지 저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동선 그다음에 마트에서 물건 구입한 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네. 고유정의 어떤 그 범죄를 입증하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를 구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장 검증을 안 한 이유는요. 네. 본인이 자꾸 부인하고 있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상 네. 현장 검증을 한들 실익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검찰하고 경찰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네. 현장 검증을 과감하게 전략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하고 협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아쉬운 부분은 네. 있어요. 그 무인 펜션이지만 네. 펜션에 대해서 초기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현장을 보존해서 네. 좀 더 많은 어떤 증거를 뭐 확보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여요. 지금 그렇지만 그래도 경찰이 그 부분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아직 이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 고유정의 기이한 행적 그리고 진실, 이 사건의 진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